안녕하세요. 주경야독. 교수님, 주경야독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낮에는 주식을 하고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낮에는 주식을 하고 밤에는 경제서적을 읽자. 그래서 제가 주경야독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주경야독 시간에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영광입니다. 네. 잘 아시죠?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교수님하고는 또 예전에 식사합시다 해서 네. 또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웜의 신박 신문 읽읍시다 해서 네. 가끔 교수님 교수님 칼럼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꽤 오래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중앙일보에 안 합니다. 하세요? 네네. 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금요일마다. 예. 그 전에 조선일보하고 겹쳤는데요. 네. 네, 중앙일보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은 그 박사는 또 산업공학으로 박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뭐 그런 계통인데 네. 박사 논문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세요? 사실은 그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공무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안 했고요. 네. 다만 저보고 그때 야 이러고 논문 쓰고 또 제가 뭐 소설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써본 적이 있어서 네. 야 너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그 비트코인 관련된 머니 스토리였나요? 책 제목이? 네. 그거는 소설이잖아요. 원래는 책으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웹소설 쓰려고 했는데 네. 저는 웹소설의 문법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책으로 나왔는데 뭐 그 책은 책 자체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책을 위한 책으로 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책이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 교수님의 이 글빨이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너무 맛깔나게 정말 잘 나왔어요. 이 감정경제학, 립스틱부터 쇼츠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해가지고요. 감정경제학인데, 요 밑에 영문 타이틀이, 필링노믹스네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이런 단어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feeling. 우리가 그 음악 할 때도, feel이 뭐. What a feeling,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 감정. 예. 그거하고 economics라는 게 이제 경제학이잖아요. 예. 그 합성어로 해가지고 feelingnomics라는 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교수님을 조금 존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 창작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설도 창작하시고 이런 필링노믹스 이런 말도 만들어내시고,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분은 조금 특별한 신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 저 그때 초대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네. 그 책도 정말 좋은 책이었는데 이 책은 너무 재밌게 잘 또 쓰셨더라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은 더 쉽다. 이 책이 더 이 책이 훨씬 쉽고 대중의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주식을 30년 했잖아요. 네. 주식을 30년 하다 보니까 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의 뭐 99%는 심리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차갑게 뜨겁게도 있잖아요. 차갑게 뜨겁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도 나오지만 로버트 실러 교수님의 그 야성적 충동.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이진 않구나.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부터도 보면 오늘 밀린 일이 잔뜩 있는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열었는데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유튜브 쇼츠를 1시간 반 보고 있더라고요. 집중력이 도둑 맞은 거죠. 집중력이 도둑 맞아요. 여기도 짧을수록 좋다. less is more.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웬만한 이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뭐 올해 한해 주식을 보면 AI하고 로봇이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은 뭐 우리가 하는 일을 그 피지컬한 일이 있잖아요. 예. 그 육체적인 일들. 예. 그러니까 무인 카페 가면은 그 바리스타 대신에 걔가 일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피지컬 태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죠. 로봇이. 예. 그러면 AI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 우리의 thinking task,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아있는 일이라는 게 feeling task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네요. feeling task가 남아있는데, 이 feeling의 부분에도 AI가 교감으로 또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예. 챗 GPT 해가지고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뭐 채슬리 투자자문 같은 회사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왔었을 때 네. 그 고객들하고 응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게 밀당이라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 사람의 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슬 투자문 같은 데에서 더 높은 그 고객 만족을 위한 어떤 그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된 그 소비자, 아니, 고객, 고객을 대하는, 네.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는 예. 여전히 고부가치 산업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네. 가지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필링이고, 예. 그 필링 태스크고, 그 느끼는 일은 AI나 로봇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네.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 필링 태스크가 아직까지 AI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일부는 하지만 루틴한 것을 하는 거고, 루틴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인간이니까. 네. 그럼 그전에는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네. 그럼 감정하면 좀 부수적인 거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정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가 어째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이성적이다는 부분에 오랫동안 합리주의가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인간이 꼭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또 그 문제에서 감정이라고 모든 게 비이성적이라고 치부를 해야 되느냐. 네.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온전히 감정을 들여다보고 네. 우리가 온전히 감정을 들여다봐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네. 또 주식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나한테 감정으로 전해져서 네. 내가 주식을 사는 행위를 할 때도 그렇고 파는 행위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또 주식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내 직감이 이제 감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주식을 사고 팔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는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 요즘에 와서는 유명인들이 있고, 그럼 유명인들이 좀 저렴한 운동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운동화 그게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히트 쳤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쯤이야 나도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꼭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주식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일정 부분은 가치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재미로 좀 돈을 좀 땄을 경우에는 요 돈 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거를 재미있게 거래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도 뭐 짜릿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뭔가면은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좋아야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하면은 또 돈 따면은 기분이 좋고 또
결국은 또 보면은 와이프나 뭐 딸이나 뭐 이렇게 또 하나 뭐 아들이나 이렇게 뭐 하나 사주면은 또 기분이 좋고 사실 그런 저희가 기분 좋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이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모션인데 네. 이모션 자체는 네. 꼭 단어가 영어 단어가 네. 나쁘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이모션을 하면은 네. 경우에 따라 우리도 그 사람 굉장히 감정적이야? 아니면 네. 너 나한테 감정 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정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용어를 조식도 보면은 제가 뭐 주식이 완전히 대가시지만 저는 이제 주식 볼 때 유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더멘탈이라든지 마켓 센티먼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마켓 센티먼트 너무 예, 중요하죠. 마켓 센티먼트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또 정서란 말이에요. 네. 그 시장의 정서를 읽는다. 이게 또 사실은 필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면은 이 책은 센티먼트라는 말을 쓴 사람이 뭐를 센티먼트라고 쓰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이 모럴 센티먼트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가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할 때 야성적 충동 이런 말 예, 했잖아요. 네. 실러. 근데 실러의 이 원전은 존 케인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이게 예. 스피릿을 말한 거잖아요. 예. 이것도 뭔가 하면 직관이나 감정을 이런 걸 말하잖아요. 예.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한 거고 네. 직관에 의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동 경제학 이전에도 이렇게 감정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행동 경제학의 전유물로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행동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 그리고 지금 아까 AI가 발달한 시대에서 남아 있는 한 축으로서의 감정 네. 그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또 저는 정부 관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뭔가 GDP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국민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 행복이라는 것은 GDP는 양적인 개념이지만 행복은 뭐 이게 정량적인 개념만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그건 감정이라는 부분이 예.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감정을 AI나 이런 어떤 도구들이, 분석적인 도구들이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지금 행복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정량화할 수 있는 수단들은 더 좋아졌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언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언제 이분이 그냥 기분이 어떨까? 뭐 그런 걸 따라가지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얘기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정적이다 하면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한데, 근데 저는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왜 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저는 스타벅스 커피랑 제가 즐겨 먹는 메가커피, 메가커피에다가 샷 추가해가지고 먹어보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가커피가 많이 주잖아요. 네. 정량적으로도 많이 줘서 저는 메가커피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스타벅스를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스타벅스가 뭐 와이파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 무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필링에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코카콜라 얘기가 있고 스타벅스의 이 초록색이 주는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행동할 것 같지만 참 감성에 호소하는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참 많이 행동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요. 교수님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경제학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케인즈의 그 1936년에 나왔던 고용이자 뭐 화폐 일반 이론에도 거기서 케인즈가 저는 주식대가 미인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케인즈가 왜 뉴턴은 주식으로 실패했는데 케인즈가 주식으로 성공한 이유가 뉴턴 얘기도 저기 있습니다. 그죠? 뉴턴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주식 시장은 네가 좋아하는 주식, 너의 인지 편향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게 저는 미인대라고 보거든요. 정말 중요하신 표현을 썼는데요. 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empathy잖아요. 네. 그 feeling economy라는 것을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네. feeling economy가 우연히 있다는 것을 봤어요. 지금 최근에 봐서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말하는 그 AI와 관련된 얘기만 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차만 봤고요. 내용은 여기서 일부 챗GPT가 나오는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feeling economy하고 이 책이 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공감 능력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세대를 살아갈 때 결국은 필링 이코노미가 중요해진다면은 그 말 자체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IQ 말고 EQ가 중요한 거잖아요. IQ도 중요해요, 물론. 근데 EQ가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신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때 또 협력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IQ가 높은 편이 아닌데 주식 시장에 어떻게 살아남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EQ가 높아요. 그럼요. 눈치도 되게 빠르고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조금 더 EQ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STEM 해잖아, STEM. 그 뭔가면 사이언스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그 엔지니어링, 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면 다 사유의 세계거든요. 근데 요거의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리고 현대의 사유를 하는 생각 경제에서 thinking economy에서는 맞는데 요게 감정 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아트를 알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예술을 알면서 또 감성적인 어떤 능력을 그리고 EQ를 높이는 그런 어떤 훈련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부를 이룰 수도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차트를 보면은 그 차트 자체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던지면은 누군가 또 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내가 이걸 가지고 더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 잘 됐어. 이렇게 판다는 그 감정하고 또 살 때의 감정하고 이런 것들이 차트에 모두 다 녹여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미인대라는 부분을요. 저는 정말 저도 생각해 보세요. 저 이제 공무원이었고 이렇게 그 집단 자체가 굉장히 지성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데잖아요. 주식을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는 부류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비트코인을 하진 않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 제아해보고 살아야 했는데 얘가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사라고 그랬거든 얼마 전에도요. 근데 전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돈을 벌려면은 부를 이루려면은 상대편의 아까 말씀하신 공감 능력이라든지 미인대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요. 그게 필링이에요. 필링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차트 공부를 헛공부하신 거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차트를 어느 정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지금 슬쩍 하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가 1998년부터 코스피가 얼마가 올랐고 코스닥이 얼마가 빠졌고 그 숫자는 다 있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차트를 보면 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물려 있구나. 올라오면 지금 팔라고 막 대기하고 있구나. 조금만 올라라 이러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차트를 보면 이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수학자들이 보면 다 또 철학가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철학이 뭔가라고 이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학이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들,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고 발명도 하고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다 보다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쓰면서 이 사람 참 그 옛날에 키패드 처음 나왔던 스마트폰 그 뭐였죠? 노키아에서 나온 거나 네. 이 누르기 불편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터치패드로 바꿔줄 생각을 한 거는 결국은 스티브 잡스도 되게 차가워 보였지만 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정이라고 봅니다. 대중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제품을 어떤 식으로 혁신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여기에서 one thing more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스티브 잡스가 네. 자기 뭐 이렇게 매년 신제품을 할 때 데모데이라고 예. 뭐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네. 개발 데이인가. 네. 그 행사를 할 One 때 Thing More. One Thing More. 이번에 팀 쿡도 또 했죠. 이거는 그냥 애플이 하나 더잖아요. 네. 이번에 뭐 추가되는 게 뭘까? 네. 원띵 뭐 하는 거고 애플이 그 광고를 제작할 때 항상 언더독의 입장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IBM하고 싸웠었을 때 그 IBM을 물리친 거에선 사실 그때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좀 약자인데, 그럼 지금 애플이 세계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지만이 애플을, 너 이게 강자야. 이런 것을 사실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야. 그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언더독이야 나는 아직. 네. 그 광고를 통해서 애플은 여전히 언더독을 응원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언더독이 이제 밑에 깔린 사람이잖아요. 예. 그 밑에 깔린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약자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플이 여전히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예. 그 애플의 광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광고예요. 그럼 이게 대중의 정서를 잃는다는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삼성 광고는 마지막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나는 갤럭시 하면서 나가면서 사과를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왜 갈아버리면서 나가는. 그건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도전 정신을 이제 거기에서 넣은 건데, 근데 뭐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면은 그 삼성이 애플에 비해서는 약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을 노렸을 수도 있겠죠. 이 자본주의, 이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차갑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내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저는 딱 이 주식을 하면서, 저는 계좌 깔 수도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2020년, 21년 좀 열심히 했고, 2022년은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혹 들어가서 단타만 쳐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2023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하는데, 무수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 정말 소외됐어. 뭐 2차 전지 주식들 막 가고 그러니까 나는 2차 전지 주식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또 저걸 살려니까 너무 비싸. 그냥 안 사고. 그러면 또 이렇게 뭔가 하면은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한번 그때 제가 이제 샀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샀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왜냐하면 제가 손절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매매를 잘못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5기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2번은 단타를 또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지루하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가지고 가자. 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뭐 가지고 갈 때 이게 뭐 1000만 원 단위로 하나씩을 뭐 사시는 분도 있고 100만 원 단위로 하나씩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원래 안 샀는데 삼성전자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명품 빼라고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뭐 가지고 갈 때 뭐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허전하지 않잖아. 근데 이거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야 내가 필링의 관점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펩트론이라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사봤거든요. 많이. 근데 요거 하면서 이게 짜릿하잖아요. 프락츄에이션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씩 맛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겠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워런 버핏이 그 말을 왜 했는지를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공부하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업앤다운의 굴곡이라는 것들은 사실 감정의 깊이잖아요. 그 감정의 깊이가 커지면 상처가 되고 정말 좌절하는 거고 또 감정이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밑에 있는 경기로 말하면 트라우고 이게 또 뭐 피크인데 이거 피크나 트라우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해주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정을 지식에 대한 공부 못지않게 감정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아까 말한 것처럼 thinking economy가 정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feeling economy로 경제가 가고 있다면은 이 feeling economy가 가져오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식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끝부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주식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한국 작가가 우리가 주식을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된다.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대하는 감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고 난다면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이 돈에 물려를 봐야지만이 제가 아들한테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말하거든요. 야 주식을 하는데 네가 돈을 잃어봐야지 돈을 따는 걸 배우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얼만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는 감정이 몇 번 달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실 내가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커진 상황이라면은 이 주식에 이 전체에 몰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주식이 가지고 내가 산업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공무원의 미덕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마치 청문회나 이런 데 나와서 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마치 무슨 청렴하고 그거에 그건 아니죠. 세금만 정당하게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주식이 금지되어 있는 부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어기지 않는다면은 이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공무원이나 아주 고위공직자 분들이 나는 이때까지 주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를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전혀 야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진짜 이 혹독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 금융하고 주식시장을 모르면 안 되는데 나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청렴의 상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동감하고요.
이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만이 장발장의 마음도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서민의 마음도 이해하는 거고. 그게 틀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야, 언젠간 간다 하는 거 필요 없어. 그건 정말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을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주식 오래 했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네. 당장 내일 오르는 주식을 사달라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너무나도 황당한 그 사람의 성급한 감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결국은 저는 평생 주식을 할 거거든요. 네, 하셔야죠. 네, 평생 주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좀 어느 일정 부분 되면은 이거는 그냥 펀드에 맡기고. 근데 제가 또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 주식을. 근데 이거 주식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나한테 힘겨움을 가르쳐 주는, 인생이 힘들다는 것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일부러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더욱더 커지잖아요. 주식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를 성장시켜주는 부분들이 주식에도 뭐 가치주 성장도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의 말만 듣는다는 것, 남의 말이 듣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듣는 것이라야죠. 근데 남의 말 취사 선택했는데 내하고 일치하든다. 그랬는데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었어. 그거는 본인 탓이죠. 근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또 온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올해 뭐 제가 2차전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그러면 2차전지 주식을 계속 했더라면은 투자 수익률이 어땠을까라는 건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요거 샀을 걸,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식을 하면서 때로는 흥분되는 마음도 가라앉히고 또 이렇게 좌절되는 마음도 사귀면서 인생이라는 게 또 기회가 또 오잖아요. 그 기회를 잘 엿보는 그런 사람들인 결국 뭔가 하면은 감정에 대한 단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지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만 주식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수많은 감정과 부딪히면서 싸워봐야지만이 주식에서 그래, 직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직감을 경계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그때 사자고 했었을 때 그 타이밍이 그게 맞았어. 이러는 게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 오랜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감정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주식 시장에서 어떨 때는 가치주가 가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가고, 어떨 때는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또 배당주가 왔다 갔다 또 하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투자 철학과 투자 스타일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고한 게 있으면 저거는 내가 먹을 영역은 아니다. 빨리 마음을 이제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런 거는 뭐 만약에 이제 테마주가 움직인다? 테마주는 나는 안 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업계에서 잘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확고한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있어서 저 형은 저런 장에서는 반드시 먹고 나오는데 저 형님이 못 먹는 장이 있어요. 못 먹는 장에서는 뭐 하시냐면 맨날 노래 듣고 자전거 얘기하고 막 딴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영화 얘기하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뭐 외면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장이 왔을 때 그걸로 또 들어가서 100% 수익 내고 나오고. 그리고 그 100% 주식이 사실 거의 300배 갔거든요. 이번에 그 2차전지 주식 중에 또 있었었는데, 그 형님은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 수익률을 내고 나오면 그 이상 얼마를 가든, 나는 괜찮아. 방송시켜주면 되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또 자기는 또 싼 주식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또 노려보면서 또 그 다음 다른 주식을 발굴해서 공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공감 능력이 잘못되면 이게 포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쵸? 휩쓸려 다니는 휩쓸려 거. 다니는. 예, 대중들의 휩쓸려 다니는 그런 거에서 내가 얼마나 확고한 나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있는가. 그래서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 책에서 여기 여기 주식 시장의 6가지 진실 이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 이게 이 이제 진실이 뭡니까? 시그널이라는 건데 예. 조금 다르게 이제 스타가 시그널에서 S는 스타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꼭 쓰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어디 나오는 것을 제가 참조하면서 약간 변형한 건데 네. 주식시장의 스타는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무대는 계속 열리지만 예. 그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예. 공휴일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스타는 예. 항상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이게 보면은 여기도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시총 1위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번갈아 갔지만은 예. 그전에 보면 항상 스타라는 것들이 항상 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에 지금 비트코인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시그널에서 A는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인터내셔널하게 그 분산해야 된다 지금은. 요거를 조금 예. 하나씩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네. 첫 번째가 별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스타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이번 그 누구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예. 자기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우리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과거를 돌아보면은 모든 예. 기업들이 그렇죠.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은 그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네. 그런 어떤 뭐 물론 아마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아마존의 내일이 늦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한 불변한 어떤 충성도에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뭐 영원한 우리가 보면은 스타라는 것을 꼭 시총 1위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주식시장의 주도주 같은 것들은 네.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번 갖는 주식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대의 스타라는 것은 항상 뒤집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는 스타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렘을 가지고 네. 공부를 또 하고 그래 맞아 이게 또 맞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존 템플턴 경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 옛날에는 그랬어도 이번에는 달라. 이 말만큼 위험한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만큼이나 위험한 단어가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단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는 놈이 간다는 거는 예. 저는 투자를 하면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잘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싸게 샀던 것만큼 잘했던 게 없어요. 예. 싸게 샀는 사람은 어떤 가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맞습니다. 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는 말이 간다는 것은 아까 펩토론 같은 것처럼 내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뭐 이런 걸 하는 하루에 짜릿함을 주는 주식에는 맞지만 이걸 펀더멘털하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뭐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 비싼 영역에서 주식을 사실 때 항상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고 믿고 사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괜찮아요. 저는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비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량한 자산을 그래도 좋은 가격,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싼 가격이면 저는 팔거든요. 근데 그 비싼 가격이면 사면 안 되는데 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괜찮아요, 전무님.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으신 게 그런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사셨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을 삼성전자를 저 위에서 사셨으면 작년처럼 떨어질 때 6만 원, 5만 원에도 계속 사셔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거죠. 떨어지면 가격을 보면서 내 인식이 바뀌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떨어지면 꼭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부각이 되고 또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유튜브나 언론에서 해야 맞죠. 사람들이 또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정작 너무 싼 가격이 됐는데 거기서는 못 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 나는 확실하게 좋은 가격이면 안 산다라는 이 원칙 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감정이 시세를 보고 내 계좌에 손실이 나 있으면 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별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저는 제일 좋은 말씀을 하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스타 주식들도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분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게 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분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본다는 거고요. 네. 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또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꼭 한국만으로 우리나라만으로 국한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네.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돈의 사이즈하고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돈의 사이즈가 저 같은 경우에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서 이거를 너무 네, 물론 그걸 또 분산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이거는 내가 좀 그 잘 아는 종목에 요것들을 지금 순간에는 그런 그 정도 사이즈면은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전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규모가 또 많이 커지고 이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가는데 내 것만 안 가면은 좀 네. 그냥 하나의 어떤 주식에서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또 주식만뿐만 아니라 채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요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그렇죠. 와서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중요한 거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포트폴리오를 넣는 것. 그다음에 뭐 개도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미국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산 투자가 마음을 저는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한 10종목 아니면 5종목을 봤다고 치자고요. 아, 이걸 뭘 사야 되지? 하는데 어느 게 먼저 오를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먼저 오를 거 하면 이거 당연히 100% 사죠. 근데 뭐가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5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먼저 오를 거다 생각했는데 안 올라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한 종목 몰빵해 놓고 당장 안 올라가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데 못 기다려요, 잘.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저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문이 막 조금만 올라가면 막 팔고 싶어가지고 저는 15%만 되면 이게 팔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속일 줄 알아야 된다. 한 주 파시라고 한 주. 팔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네. 100주 있으면 막 그걸 갖다가 난 견뎌야지 할 게 아니라 한 주든 5주 그냥 팔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게 몇 번을 그죠?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좀 짜증 나잖아요. 네. 아, 저번에도 팔 수 있었는데, 그럼 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인생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정치와 투자 계획을 혼동하지 말라. 야, 이것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 세 번째 이게 빠뜨렸네요. 성장주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 근데 뭐 성장주가 이거는 저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구분하는 것들은 요즘에 네. 와서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뭐 그냥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사자는 것이 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부분 네. 제가 좀 주식을 저는 주식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제가 제일 뭐 벤치마킹하는 분이 피트 린치의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을 벤치마킹 하는데요. 이 피트 린치가 우리가 그냥 광고에서는 가치 투자자 뭐 이러는데 실제로는 가치 투자자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피트 린치의 포트폴리오에는 성장주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주식을 60% 이상 채운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트 린치는 굉장한 이 성장주 플러스 이익 모멘텀 플레이를 했던 분이세요. 그 턴어라운드가 뭐냐면 결국은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꼬로박고 있다가 말 그대로 경기가 회복될 때 아 턴어라운드 되네 하면 또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세택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입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 모멘텀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죠. 피트 린치가.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너무 이 산업은 10년 성장하는 산업인데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성장하는 산업인데 1, 2등이 가끔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 2등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경쟁 구도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 산업 내에 경쟁 구도 분석이 더 투자의 핵심이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수님이 성장주라고 해서 그게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이 정치와 투자 계획을 혼동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교수님은 어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뭐 그 주식을 쳐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실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마켓인 거고 자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물론 본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어떤 정치적 성향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쪽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 마켓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건 고려해야겠죠. 뭐 트럼프가 된다면은 정치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말하면은 트럼프가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이 재선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바이든이 처음에 파리와 갑에 있었을 때 신호가 다 온 거잖아요. 약간 그런 그린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게.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고금리도 있지만은 그럼 고금리인데 그 로보틱스는 계속 올라가고 왜 그런 그린 주식들은 내려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또 바이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트럼프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 그게 또 주식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치적 성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팩트는 팩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그냥 정치 테마주나 하시는 분들이죠. 그냥 이제 정치와 자기 투자라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적인 성향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이데올로기 하면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은 뭐 아마존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삼성전자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는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보고 굉장히 저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난 이런 거는 사실 또 전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노키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핀란드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고 거기에서 이제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린 후에 그 뭐 많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벤처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핀란드가 굉장히 휘청거린 게 되었고 그 성장의 마이너스 성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게 이게 뭐 노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펀드 매니저들끼리도 모였을 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 기업을 판단하고 주식을 판단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계에서 뭐 조금 그렇게 좋은 성과는 못 내셨는데,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지점 설명회 가면 꼭 그거 묻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주식 투자냐? 그래서 제가 과거사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러거든요. 나라가 이 꼴이니까 주식이 시장이 이 꼴이다. 네. 사실은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틀릴 수 있는 말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항상 일치하지도 않아요. 네. 이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민 경제를 다 담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걸 바라볼 때 매크로적인 측면을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런 매크로 하에서 지금 매크로가 되게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크로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매크로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전에는 이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적도 많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결국은 기업을 잘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경기 사이클 이것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케인즈가 그 돈을 벌게 된 것은 이 경기 사이클 해석 안 하게 되면서 미인대하고 자기가 이거 돈 버는 회사가 어떤 거냐 이거에 몰두한 거잖아요. 네. 사실 주식시장 할 때는 돈 버는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질문에 정치는 중립적으로 판단하세요. 네, 정치적인 변수를 이 주식 투자에 주식시장 전망에 절대 그 변수를 왜냐면 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와 투자 계획을 혼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5번째로는 항상 투자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야,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 사실 뭐 이제 그 1년이라는 것에 이제 사실 내가 왜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 자체를 가지고 왜 이런 투자 성과를 냈었을까? 그리고 내가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안 됐을까? 이거 결국은 일기장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이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하고, 사실은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되게 조급해서 이게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앰비셔스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모험가적인 투자를 할 때. 그러면은 그런 것을 투자를 해야지 자기가 은퇴 후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목표 수익률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행동 경제학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변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 걸여놨더니 훨씬 더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튀는 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를 저희 회의할 때 내년도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랑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목표로 한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계속 내 계좌 수익률이 버는 듯 했다가 터질 때 많이 터지고 버는 듯 했다가 터질 때도 많이 터지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 잘못된 게 조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런지 그런 걸 갖다가 꼼꼼하게 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심리 때문에 계속 남 탓하게 되잖아요. 친구하고 가끔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남이 더 돈을 잃지 않았던 거, 나 돈 벌었다 그러면은 축하해줘, 야 어떻게 해서 벌었어? 한번 들어볼게, 이게 아니고
약간 이게 운이에만 예. 그거 자기가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죠. 네.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뭔가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뭔가 하면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데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 이게 다 아는 얘기더라도 이게 또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 탓하는 거라 골프 치실 때 캐디 탓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죠? 꼭 퍼팅 잘못 해놓고 캐디가 이렇게 읽으라고 했다. 그게 아니죠. 뭐. 계속 18홀 동안 치면서 물론 제가 또 그 골프를 치다 보면 저 캐디는 항상 조금 짧게 거리를 불러주구나 그런 캐디가 있잖아요. 되게 잘 읽히는. 예, 라이를 좀 적게 보거나 뭐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잘 읽는 정말 골퍼세요. 근데 꼭 이렇게 캐디 탓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많습니다.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각각의 약자로 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L이 시그널에서 L이 럭입니다. 우리 항상 이게 luck should go to me. 그러면 행운이 나한테 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With hope, 희망으로. During my stay in this planet.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한 번쯤은 운이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는데, 그거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5살일 때고, 지금은 83세, 85세이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가 최소 6번 이상 온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냐? 그 기회가 항상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보고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마지막 이 6번째 시그널이 항상 행운이 나한테 온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운이라는 것이 작용해요, 삶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학자 분 보니까 거의 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으로 다 얘기하는 거는 설사 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운을 내가 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운을 당기는 힘은 뭔가 하면은 그 물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런 물에서 그걸 놀지 않으면은 그거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기너즈 너거 한번 오잖아요, 솔직히. 주식, 근데 정말 주식시장 돈 벌기 쉬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알짱 그냥 돈을 잃잖아요, 또 솔직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가 그런, 그 불을 당기겠다는 그 힘이 내 스스로한테 있어야지 오는 거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주식 투자도 염세주의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주의적인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1000% 동감을 하는 게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뭐 그러지 않은데 저는 왜 이 시장에 또 살아남았을까? 아까 그 부분에서 이제 EQ, 그나마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낙관주의자는 돈을 벌고 비관주의자는 명성을 얻는다.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무서워할 때 주식을 사려면 좀 낙천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 6번째, 삶이 유지되는 동안 행운은 내게 깃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사람의 편이다. 주식시장은 결국 시간을 이겨내는 투자자의 편에 있다는 말이다. 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는가 하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좋지만 또 이제 이 책을 엄마 아빠가 읽어보고 이거를 자녀들한테 한번
읽게 해주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희노애락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네. 감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날리지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면서도 그 필링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하질 않는다는 거죠. 네. 내 애가 thinking economy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feeling economy 시대를 살아간다면은 네. knowledge를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을 네. 게으르지 하게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IQ와 EQ가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고 네. 그 자녀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공부가 전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야를 갖게 해주는 이 책이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 그리고 우리 대중들의 감정,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의 많은 이 필링, 이 필링 이코노믹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마 하자면은 제가 감정 경제학을 feeling nomics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학이 이제 행동 경제학도 발달돼 있었지만은 이제 감정을 더 연구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립스틱부터 쇼츠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 경제학의 저자 조원경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초대석 주경야독을 함께 하였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